어머님 손톱이 다 빠질 때까지 문지르시옵소서. 그 얼음장 밑에서 언니는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섣달 금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얼어붙은 냇가에 비명 섞인 빨래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던 고고한 양반댁 마님은 이제 피딱지 앉은 손으로 얼음물을 휘저으며 처절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망령처럼 지키고 선 세 며느리. 서연의 눈빛은 쏟아지는 달빛보다도 서늘하고 기괴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죽은 전부인이 남긴 피 묻은 적삼이 시어머니의 얼굴에 내던져진 그 순간, 이 집안의 죄업은 더는 숨길 수 없는 가혹한 고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미 사람의 도리를 넘어선 처절한 심판이었으니 훗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저승에서 돌아온 한 여인이 내디딘 잔혹한 첫걸음에 불과했노라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산자락 깊숙이 자리한 사람 왕래 드문 시골 고을이 있었사옵니다. 겨울이면 바람만이 길을 안다 전해지던 그 고을에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박시성의 6살 아이 서연은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얼어붙은 땅 위에 쓰러져 가고 있었지요. 가녀린 숨결이 잦아들 무렵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처럼 같은 고을에 살던 외숙부 윤씨 내외가 나타났으니 훗날 온 고을을 뒤흔든 이 기막힌 인연은 바로 그 추운 길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비록 재산은 넉넉지 않았으나 대대로 글있는 선비의 집안으로 인정만큼은 넘쳐 흐르는 가문이었지요. 외숙부 내외는 서연을 친딸처럼 여겨 옷 한 벌, 먹을 것 하나도 아끼지 않았고 외동딸이던 윤설인 또한 서연을 제 동생처럼 극진히 보살폈다 합니다. 설이는 서연보다 4살 위였는데 밤마다 어린 서연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지요. 서연은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승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이승에 겨우 붙들려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자매처럼 자랐고 서연은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설인을 세상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하오나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기구한 법이라. 17이 되던 해 설이는 장천고을의 이진사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신랑은 이진사의 외아들. 과거 준비에만 몰두한다 하여 고을 안팎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다 합니다. 설인이 시집 가던 날, 서연은 언니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지요. 설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서연아, 내 곧 서차를 보낼 터이니 너무 서러워 마라. 시댁이 좋은 곳이라 하니 걱정 말거라. 그러나 그것이 두 여인이 나눈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설인이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요. 처음엔 시집살이가 바빠서 그러려니 했으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러도 아무 기별이 없자 외숙부 내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언니를 기다렸으나 달빛만이 차갑게 비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장천에서 온 행상 하나가 외숙부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천에서 이곳까지 며칠을 걸어왔다는 그 행상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적삼 조각과 접힌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적삼 조각은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서찰에는 떨리는 글씨로 윤설인의 필체가 새겨져 있었지요. 서연이 그 서찰을 펼쳐 들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동생아, 이 서찰이 너에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나는 지금 시어머니 장씨 부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시더니 한겨울에는 삼배옷만 입혀 냇가에서 빨래를 시키고 하루 종일 굶기시기 일수다. 지아비는 과거 공부에만 정신이 팔려 이 지경인 줄도 모르시고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구나. 부디 이 서찰을 보거든 아버님, 어머님께 전하고 나는 다음 생에 너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서찰을 끝까지 읽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지요. 외숙부 내외는 급히 장천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서리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뒷산에 묻힌 뒤였지요. 장씨 부인은 며느리가 병으로 죽었다며 빈소조차 제대로 차리지 않았고 이선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해집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변했지요. 웃음을 잃고 말수가 줄어들더니 밤마다 혼자 뒷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끙끙거리며 적어 내려갔지요. 외숙부 내외가 걱정하여 물어도 서연은 단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흐른 뒤 서연은 어느새 빼어난 미모와 교양을 갖춘 처자로 자라나 있었지요. 그 무렵 서연은 외숙부께 조용히 말씀드렸지요. 외숙부님, 소녀도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명망 높은 최진사댁에서 양녀를 드린다 하니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외숙부는 깜짝 놀라 만류하였으나 서연의 눈빛은 이미 단호하였지요. 실은 서연이 그동안 은밀히 최진사댁과 연주를 다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연줄이란 먼 과거 서연의 아비가 가난에 처한 최진사를 도와준 일이 있었고 그 은혜를 최진사댁에서는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그 인연은 끊어진 듯 보였으나 서연이 복수를 준비하며 조심스레 사람을 보내자 최진사 또한 그 이름을 듣고서야 지난 은혜를 떠올렸지요.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단 말이냐. 최진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핏줄은 아니나 은혜로 맺은 연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서연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듯 최진사댁의 양녀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한 내력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댁은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라 양반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양녀로 들어간 뒤 서연은 수개월 동안 신분에 맞는 예법을 익히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고 마침내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신랑감은 놀랍게도 장천고을에서 과거를 준비 중이던 이진사댁 도련님, 바로 윤설인의 지압이었던 그 사람이었지요. 장씨 부인은 아들의 재혼을 서둘러 진행하며 명문가 양녀라는 소문을 듣고 혼처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혼례식 날 서연은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품속에 피 묻은 적삼 조각을 조심스레 꺼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니 아직도 따뜻한 듯한 감촉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가마가 장천 이씨댁 대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풍악 소리는 마치 저승에서 울려오는 곡소리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마에서 내려 대문을 넘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언니, 이제 이 몸이 그곳에 들어가옵니다. 언니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갚아드리겠나이다. 그리하여 박서연은 복수를 위해 장천 이씨댁의 새 며느리가 되어 저승에서 돌아온 그림자처럼 고요하고도 서늘하게 그 문턱을 넘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서연은 시어머니 장씨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문안을 드리고 낮이면 침선이를 하며 저녁이면 잠자리를 정돈하는 척하면서도 그 여인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를 빠짐없이 마음에 새겼지요. 장씨 부인은 겉으로는 근엄한 양반집 마님 행세를 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 기둥과 같았지요. 낮에는 이웃 양반댁 부인들과 다담을 나누며 자애로운 시어미인 양굴었으나 밤이면 가문의 곳간 열쇠를 차고 혼자 장부를 뒤적이곤 했사옵니다. 서연은 한밤중 서안 뒤에 숨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입가에 찬 미소를 띄었다 하지요.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장씨 부인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서연은 고요히 시어머니의 침소로 발을 옮겼지요. 손에는 낡고 허름한 나무 비녀 하나가 들려 있었사옵니다. 그것은 서린 언니가 살아생전 즐겨 꽂던 비녀로 당숙댁에서 가져온 유품이었지요. 서연은 그 비녀를 장씨 부인의 베갯머리에 살며시 놓아두고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지요. 하인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그 여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고 손에는 그 낡은 비녀가 쥐어져 있었사옵니다. 장씨 부인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중얼거렸다 하지요. 이게 어찌 여기 있단 말이냐? 분명 그년의 물건인데. 하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만 갸웃거렸고 장씨 부인은 그날 하루 종일 침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께 죽을 올리며 조용히 물었지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시옵니까? 소부가 의원을 불러올까 하옵니다. 장씨 부인은 며느리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손사래를 쳤으나 그 눈빛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해지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번에는 뒤주 밑에서 젖어 있는 여인네 버선 한 켤레가 발견되었지요. 하인이 그것을 들고 장씨 부인께 여쭈자 그 여인은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지요. 버선은 전부인 서린이 신던 것과 똑같은 모양새였고 마치 냇가에서 막 빨아온 듯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치워라, 당장 태워버리라. 장씨 부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요. 하오나 그날 밤 또다시 같은 버선이 침소 문지방에 놓여 있었고 그 다음날 밤에는 안채 마루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귀신의 소행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장씨 부인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바람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지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늘 그러하듯 예의 바른 며느리였으나 밤이면 죽은 언니의 혼이 되어 장씨 부인을 조금씩 옥죄어 갔습니다. 한편 서연은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 또 하나의 비밀을 캐냈는데 장씨 부인이 가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이웃의 채주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장씨 부인이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사랑채 서안을 뒤져 장부를 찾아내었고 촛불을 낮게 켜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베껴 적었지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들킬까 숨을 죽이며 한자 한자 조심스레 베껴 나갔습니다. 장부에는 지난 5년간 빼돌린 곡식과 포목의 양, 그리고 여러 채주들에게 진 빚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하하, 이것 참 볼만하군요. 서연은 장부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지요. 이제 시어머니의 목줄을 쥔 것이나 다름없었사옵니다. 그 무렵 서연은 은밀히 만신 하나를 찾아갔지요.
그 만씨는 장천 일대에서 신내림이 세다고 소문난 여인이었사옵니다. 서연은 은자 몇 냥을 건네며 조용히 부탁하였지요. 며칠 뒤 우리 집안에서 굿을 열 터이니 그때 시어머니를 향해 이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사옵니다. 만씨는 은자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닷새가 지난 어느 날이었사옵니다. 서연은 장씨 부인께 정중히 여쭈었지요. 어머님, 요사이 집안이 어수선하고 어머님께서도 편찮으시니 굿을 한번 여러 애군을 풀어드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장씨 부인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기에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이틀 뒤 마당에는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만씨는 색색의 무복을 걸치고 장구를 두드리며 춤을 추었고 하인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았지요. 한참을 춤추던 만신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장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을 쭉 뻗었사옵니다. 주위가 숨죽인 가운데 만신의 입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 집안에 억울한 혼이 맴돌고 있구나. 젊은 나이에 죽어간 며느리의 혼이 원한에 사무쳐 떠나지 못하고 있도다. 장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만씨는 계속해서 고함쳤지요. 그 혼이 말하기를 살아생전 추운 겨울에 삼배옷만 입고 얼음장 같은 냇물에서 빨래를 했으며 굶주림과 매질 속에서 죽어갔다 하는구나. 그 한이 사무쳐 이제 원수를 갚고자 이 집에 머물고 있도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장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씨는 장씨 부인의 머리 위로 손을 내줬으며 더욱 날카롭게 외쳤사옵니다. 들으라.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가 내 목을 노리고 있다. 밤낮으로 내 뒤를 따르며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노라. 장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다시피 쓰러졌고 하인들이 급히 장씨 부인을 부축해 침소로 옮겼습니다. 굿판은 그렇게 끝이 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지요. 서연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눈빛은 달빛보다도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언니의 위패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요.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장씨 부인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곡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고 낮에도 그림자만 보면 화들짝 놀랐지요. 하인들은 수근거렸고 이웃에서는 장천이 씨 댁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복수의 그물은 점점 더 조여들고 있었고 장씨 부인은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지요. 굿을 치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이진사댁 도련님, 이선비가 친구들과 산행에 나섰지요. 과거 공부에 지친 몸을 풀고자 인근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지요. 그날 밤 급한 전갈이 날아들었지요. 산중에서 범을 만나 일행이 습격을 당했고 이선비는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이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하인들이 급히 산으로 올라가 이선비를 들것에 실어 데려왔지요. 이선비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곤절해 있었고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위중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장씨 부인은 아들의 침상 곁에서 통곡하였고 집안은 상가집처럼 침통해졌지요.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틀째 되는 날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장씨 부인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가 며느리를 보자 원망 섞인 눈빛을 던졌지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이 모든 것이 집안의 나쁜 애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소리냐? 며느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지난번 구판에서 만신이 말하지 않았던가요? 억울한 혼이 이 집안을 맴돌고 있다고. 그 혼의 한을 풀지 않으면 나으리는 물론 이 댁 전체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요. 장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으렸지요. 어머님께서 직접 몸을 낮추어 고행을 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야만 원혼의 노여움이 풀리고 나으리도 살아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무슨 고행을. 장씨 부인이 더듬거리자 서연은 차갑게 말했지요. 아니면 나으리가 이대로 돌아가시길 바라시옵니까? 그 말에 장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지요. 며느리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장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며느리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지요. 우선 곳간 열쇠를 소부에게 맡기시옵소서. 집안 살림을 바로잡아야 애군이 물러갈 것이지요. 장씨 부인은 주춤했으나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결국 허리춤에 차고 있던 열쇠를 풀어 며느리에게 건넸지요. 며느리는 그 열쇠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행랑방으로 거처를 옮기십시오. 몸을 낮추는 것이 고행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행랑방이라니 그곳은 머슴들이나 쓰는. 어머님, 원혼을 달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하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항변하려 했으나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던 것이지요. 그날로 장씨 부인은 안채에서 쫓겨나 행랑방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비단 이불과 화려한 농은 사라지고 거친 삼배 요와 낡은 이불만이 그를 맞이했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이웃에서는 장천 이씨 댁에 무슨 큰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며느리는 곳간 열쇠를 차고 즉시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부인이 몰래 빼돌린 재산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요. 채주들에게 빚도 갚기 시작했지요. 집안 살림은 급격히 빠듯해졌으나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지요. 석 달이 지나자 이생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고름이 빠지고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눈을 뜨는 날도 생겼지요. 의원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역시 집안의 나쁜 애군을 풀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 무렵 며느리는 장씨 부인을 다시 찾아갔지요. 행랑방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지요. 어머님, 서방님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곤 하나 아직 고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이렇게 서방님께서 깨어나셨으니 이제 마지막 고행을 하셔야 하옵니다. 며느리는 장씨 부인을 행랑방 밖으로 이끌었지요. 마당 한켠에는 커다란 물동이와 빨래 방망이가 놓여 있었지요.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지요. 오늘부터 어머님께서 집안의 빨래를 직접 하시옵소서. 그것이 원혼을 달래는 마지막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장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네, 내가 빨래를, 그런 천한 일을. 어머님께서는 전 부인에게도 그러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나이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장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한겨울 삼배옷만 입히고 냉수로 빨래를 시키셨지요. 손이 터지고 살이 얼어붙어도 쉬지 못하게 하셨다 들었지요. 그것은 이제는 어머님께서 똑같이 하실 차례지요. 그래야 집안의 애군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장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삼배 적삼을 받아들고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때가 바로 섣달 20날 무렵이었지요. 눈발이 휘날리는 추운 겨울이었지요. 며느리는 장씨 부인을 냇가로 데려갔지요. 얼음장 같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요. 자, 이제 빨래를 하시지요. 장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냇가에 앉았지요. 떨리는 손을 냉수에 담그자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지요. 장씨 부인은 빨래 방망이를 들어 옷가지를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손이 곧 터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며느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지요. 냉수에서 빨래를 두드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지요. 그 모습은 몇 해 전 이곳에서 똑같이 빨래를 하다 죽어간 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지요. 언니, 보고 계시옵니까? 이제야 빚을 갚아드리고 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게 내렸고 장씨 부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는 일어서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해걸음 무렵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입을 열었지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장씨 부인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겨우 일어섰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며느리가 부축하는 척하며 속삭였지요. 어떠하시옵니까, 어머님? 전 부인이 느끼셨을 그 고통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시지요. 장씨 부인은 대답할 힘도 없이 고개만 떨구었지요. 며느리는 그를 행랑방까지 데려다주고 차갑게 돌아섰지요. 그날 밤 장씨 부인은 행랑방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하인들이 불쌍히 여겨 따뜻한 물이라도 떠다 주려 했으나 며느리가 막았지요. 마님께서 고행 중이시니 함부로 거들어서는 아니 된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요. 장씨 부인은 혼자 떨며 밤을 지새웠고 이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 날도 빨래는 계속되었지요. 손은 터지고 또 터져 피딱지가 안 잤고 얼굴은 추위에 얼어 빨갛게 부어올랐지요. 한때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던 고고한 양반집 마님이 이제는 거친 돌바닥에 주저앉아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그 곁을 지나가며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때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때로는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눈에 담았지요. 그 시간 동안 며느리는 언니가 흘렸을 눈물을, 언니가 느꼈을 절망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생원이 완전히 깨어났지요. 상처도 많이 아물어 이제는 죽 한 그릇 정도는 들 수 있게 되었지요. 서연은 침상 곁에서 정성껏 병구안을 들였고 이생원은 아내의 헌신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곤 했지요.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나으리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옵니다. 서연은 단정하게 대답했지요. 그 눈빛 어딘가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한겨울 고행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날로 초췌해져 갔고 손과 발은 동상으로 부어올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되었지요. 하오나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빨래를 계속하라 명했고 장씨 부인은
매일 냉수에 손을 담그며 절규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장씨 부인은 행랑방에 홀로 앉아 떨고 있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며느리 서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지요. 도망쳐야 한다. 어디든 이 집을 떠나야 한다. 장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행랑방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요. 다행히 한밤중이라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장씨 부인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뒷담 쪽으로 향했지요. 담은 높았으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사당 뒤편에 낮은 담을 찾아 기어올랐지요.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찢어졌으나 간신히 담을 넘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한밤중 어둠 속을 헤매던 장씨 부인은 장천 고을 뒷골목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평소 장씨 부인이 은밀히 거래하던 무례배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은 가문의 재산을 빼돌릴 때 이들을 통해 물건을 팔아넘기곤 했고 그래서 은근히 아는 사이였던 것이지요. 장씨 부인이 한 주막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험상궂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그는 장씨 부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이씨 댁마님 아니신가? 나를 좀 숨겨주게. 제발 부탁이네. 장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했지요. 사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장씨 부인을 안으로 들였지요. 주막 안에는 서너 명의 무례배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들은 장씨 부인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한 무례배가 물었지요. 장씨 부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사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물론 자신이 과거에 전부인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쏙 빼고 말했사옵니다. 무례배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며느리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씨 부인은 그 말에 움찔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그년만 없어지면 내가 다시 집안을 장악할 수 있네. 자네들에게 후한 사례를 하겠네.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장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지요. 곳간 열쇠는 이미 며느리에게 빼앗겼으나 머리에 꽂았던 마지막 남은 금비녀 하나가 있지요. 장씨 부인은 그것을 빼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것을 주겠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더 많은 재물을 주겠소. 무례배들은 금비녀를 보며 씩 웃었사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좋습니다. 며칠 안에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씨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며느리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오나 장씨 부인은 몰랐던 것이지요. 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장씨 부인이 행랑방을 빠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부터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담을 넘을 때도, 뒷골목으로 향할 때도, 주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말이지요. 서연은 주막 창문 밖에 숨어 안의 대화를 낱낱이 듣고 있었지요. 서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드디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구나. 서연은 즉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청의 포졸 대장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시어머니가 무례배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지금 주막에서 살인을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당장 잡아들여야겠소. 포졸 대장은 부하들을 이끌고 서연을 따라 나섰지요. 그들은 조용히 주막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서는 무례배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지요. 내일 밤 이 시댁 뒷담을 넘어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는 동안 목을 그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좋네, 좋아. 빨리 처치해 주게. 장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다들 꼼짝 마라. 살인을 공모한 죄로 체포한다. 무례배들은 황급히 일어섰으나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사옵니다. 장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고 말았지요. 포졸 대장이 탁자 위에 금비녀를 집어들며 말했사옵니다. 이것이 증거요. 이것으로 살인을 청탁했지. 아, 아니네. 그것은. 장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며 부인하려 했으나 무례배들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이 마님이 금비녀를 주며 며느리를 죽여달라 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려던 것뿐입니다. 무례배들은 제 죄를 덜어보려 장씨 부인을 끌어내린 것이지요. 장씨 부인은 그 말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주막 문 밖에서 서연이 조용히 들어섰지요.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서늘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주막 안에 울려 퍼졌지요. 장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자 눈이 뒤집힐 듯 소리쳤사옵니다. 네,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짓이었구나. 제 짓이라니요? 어머님께서 스스로 무례배들을 찾아가 살인을 청탁하신 것 아니옵니까?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포졸들이 장씨 부인과 무례배들을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부인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요. 이년아,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지 않느냐. 내가 날 죽이려고. 소부가 어머님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라도 있사옵니까? 소부는 다만 나으리를 위해 고행을 청했을 뿐이옵니다. 서연의 말에 장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지요. 정말로 서연이 자신을 직접 해친 적은 없었지요. 다만 고행을 시켰을 뿐, 그것도 원혼을 달래기 위한 명분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님,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사옵니다. 소부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사옵니까? 소부는 윤설인의 동생 박서연이옵니다. 언니를 죽인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지요. 장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사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왜 며느리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는지, 왜 전부인의 유품들이 나타났는지, 왜 똑같은 고통을 겪게 했는지 말이옵니다. 네, 내가 그년의 동생이었구나. 장씨 부인은 탈진한 듯 고개를 떨구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끌어내려 하자 장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소리쳤사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제발. 하오나 서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요. 그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님, 서연의 지압이 이생원이었습니다. 그는 병에서 일어나 집안 소동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생원은 포박당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서연이 조용히 말했지요. 나으리, 어머님께서 무례배들과 결탁하여 소부를 죽이려 하셨사옵니다. 살인 공모 현장을 포졸들과 함께 잡아낸 것이옵니다. 이생원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장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생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님, 정말이십니까?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장씨 부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지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나으리께서 결정하시지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이생원에게 건넸지요. 이것은 나으리의 전부인께서 죽기 전에 남기신 서찰이옵니다. 읽어보시지요. 이생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지요. 촛불에 비친 글씨를 읽어 내려가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겨울 삼배옷, 냉수 빨래, 곤주림과 매질. 전부인이 겪었던 고통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럴 수가. 그는 서찰을 떨어뜨리고는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사옵니다. 어머님, 어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서린 부인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나는 그저 내가 과거에 급제하길 바랐을 뿐이다. 그 년이 방해가 되어서 너의 심기를 어지럽히니 어쩔 수 없었단 말이다. 장씨 부인의 변명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포졸 대장에게 말했지요. 데려가시오. 법대로 처리하시오. 아들아, 나는 내 어미다. 어찌 나를. 장씨 부인이 절규했으나 포졸들이 장씨 부인과 무례배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서연과 이생원만 남았지요. 부인. 아니, 그대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하옵니다.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는 쓸쓸히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사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소. 전부인이 그렇게 고통받는 줄도,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는 줄도.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이생원을 꿰뚫듯 바라보았지요. 나으리, 그저 모른 척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옵니까? 언니가 고통받는 동안 어머님의 악행을 눈감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이생원은 고개를 떨군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한때는 과거 급제만을 꿈꾸던 고고한 이선비였으나 이제는 아내의 한조차 헤아리지 못한 죄인이 되어 서연 앞에 고개 숙여 서 있었던 것이지요. 장씨 부인이 관아에 넘겨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뒷방에 앉아 언니 서린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길쭉한 그림자를 만들자 서연은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언니가 시집가던 날 삼키지 못하고 흘려보내던 눈물. 서찰을 처음 받아 들던 날의 절망. 그리고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하던 그 깊은 밤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복수는 끝났으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관아를 다녀온 이생원이 문지방에 서 있었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촛불만이 숨을 쉬듯 흔들렸습니다. 이생원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오늘 관아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과 무례배들의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살인 공모죄로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무례배들은 장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군요. 서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요. 이생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문 중에 전부인을 학대한 일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죄까지 더해 형을 가중하겠다고 하더군요.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나 곧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적삼 조각이었지요. 어머님의 짐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서연은 적삼 조각을 받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핏자국은 이미 발에 있었으나 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요. 이생원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소생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전 부인이 고통받는 동안 나는 글 공부만 하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악행을 알면서도 외면했지요. 서연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을 걸으시옵소서. 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셔야 할 것이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생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요? 이곳을 떠나실 것인지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매화나무 가지를 흔들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수는 끝났고 언니의 한도 조금은 풀렸을 것입니다. 이생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관하에 아뢰어 혼인을 취소할 수도 있소. 속임수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외숙부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길에서 외숙부 내외는 그녀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지요. 서연아, 무사했구나. 외숙모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외숙부 내외는 장천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미 소문으로 들은 뒤였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자 외숙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었는데. 서린이는 이제야 억울함을 내려놓았을 것이고 남은 것은 내 몫의 삶일 뿐이니라. 세 사람은 비싼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서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위에는 봄풀이 파릇하게 돋아나 있었지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언니, 약속을 지켰습니다. 억울함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바람이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적삼 조각을 꺼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언니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더 이상 복수가 아닌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 이생원이 외숙부 댁을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서연 앞에 선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생은 그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슨 부탁이옵니까?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오. 작은 서당이라도 여러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전부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소.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언니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지요. 이생원은 안타까움 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억울함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는 떠나겠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은가락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최진사 댁의 양녀도 이씨 댁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저 서연일 뿐입니다. 이생원은 은가락지를 움켜쥔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저를 올린 뒤 뒤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지요. 어느 해 가을, 장씨 부인이 유배지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로 갔는가? 이생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딘가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서연이 여러 고을을 떠돌며 억울하게 죽은 여인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고도 하였지요. 서린의 무덤 앞에는 해마다 봄이면 매화꽃이 놓였습니다. 외숙부 내외도 서린의 지아비도 아니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복수가 끝나도 끝나지 않는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빈자리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